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남편과 시모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이 혹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혹은 경고가 될까 해서요. 저는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일했고 나름 커리어도 잘 쌓고 있었어요. 일을 좋아했고 제 역량을 인정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준호를 만났고 결혼했어요. 우리 사랑은 충분히 깊었고 처음 결혼 생활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어둠이 숨겨져 있는지를요. 남편을 만난 건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회사 선배의 소개팅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남편은 신사적이고 세심했어요. 제 말을 경청해주고 배려심도 깊었죠. 키도 크고 잘생긴 편이라 주변에서도 잘 어울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건축 회사에서 일하는 과장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연봉,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주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연애를 했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자연스레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결심한 후 처음으로 남편의 어머니를 뵈러 갔었죠. 시어머니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짙은 화장과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계셨죠. 하지만 뭔가 냉정한 느낌이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어머니, 제 약혼녀 지은이에요. 남편이 저를 소개하자 시어머니는 억지로 짠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왔어.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저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첫 만남이니 긴장하시는 거겠지 하고요. 그분의 이름은 영이었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서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고 눈빛은 예리했어요. 화장은 진했고 액세서리는 많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듯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우리 준호를 잘 부탁해. 준호는 정말 특별한 아이거든. 다른 남자들과 달라.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더 잘 챙겨줘야 해.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로워했거든. 아버지도 늘 바쁘고. 그래서 난 항상 준호 옆에 있어줘야 해. 그 말은 이상했어요. 왠지 모르게 불편한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시어머니의 과한 모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결혼식 후, 준호는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그냥 나쁜 뜻은 없는 거야. 엄마도 외로운 거고, 날 많이 사랑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자는 항상 자기 어머니를 감싸주기 마련이니까요. 우리의 신혼생활은 좋았습니다.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시작했어요. 그곳은 우리가 함께 고른 가구들로 채웠고 우리만의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일하고 준호도 일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에는 영화를 봤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 깜짝 방문이야. 너희 집 구경 좀 하려고. 시어머니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리는 잘 되어 있네.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조명을 바꿔야겠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걸어가며 이것저것 만지기 시작했어요.
소파 쿠션을 만지고 선반 위 장식품을 옮기고 심지어 냉장고까지 열어봤습니다. 어머니, 뭐 좀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나 혼자 둘러볼게. 저는 당황했어요.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게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30분 동안 집 안을 샅샅이 둘러봤어요. 침실, 화장실, 심지어 베란다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방에 섰습니다. 요리는 잘해? 아, 네.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아요. 기본적인 것만으론 부족해. 우리 준호는 입이 까다로워. 내가 요리 좀 가르쳐 줄게.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고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주방에서 마치 자기 집처럼 요리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저는 옆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불 조절을 이렇게 해야지. 너무 세면 타. 양념은 이 순서대로 넣어야 해. 칼질이 왜 이래? 이렇게 해. 1시간 후, 시어머니는 요리를 마쳤어요. 그리고 식탁에 차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오면 이거 먹여라. 다음 주에 또 와서 요리 더 가르쳐 줄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저는 식탁 위 음식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돌아왔어요. 식탁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와,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대단한데? 아니야. 어머니가 오셔서 만들어 주셨어. 남편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가 왔었어? 내가 없을 때? 아, 미안. 나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신이 나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을 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매주 서너 번씩 우리 집에 왔어요. 항상 아무 통보 없이요. 준호에게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요. 주말도 있었고 평일 오후도 있었어요. 매번 오실 때마다 뭔가를 간섭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야채들. 이렇게 보관하면 안 돼. 야채는 온도가 일정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넌 그냥 막 던져놨네. 그래서 야채가 금방 상하는 거야. 그리고 이 국도 맛이 좀 밍밍한데, 소금을 좀 더 넣고, 고추도 좀 더 넣어야 해. 우리 준호는 이런 밋밋한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시어머니의 방문은 규칙이 되었어요. 매주 두세 번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뭔가 지적할 것이 있었어요. 이 방바닥이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청소를 제대로 해야지. 우리 준호 옷들을 봤는데 왜 다리미질을 제대로 안 했어? 셔츠가 이렇게 구겨진 상태로 입어. 화장실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던데 이것도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어. 저는 점점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올 시간이 다가오면 집 구석구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뭔가 지적당할 게 있을까 봐서요. 준호는 이런 변화를 알았나 봅니다. 지은아,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좀 편하게 생각해. 편하게 매번 뭔가 지적받으면서 엄마는 그냥 관심이 많은 거야. 나쁜 뜻은 없어. 근데 내 집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게 평가받는 기분이야. 엄마가 그런 뜻은 아니고. 준호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것이 점점 더 짜증스러워졌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조금만 덜 오시면 안 될까?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우리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기도 하고.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매주는 너무 부담스러워.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매주 왔어요. 결혼 3개월째 저는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싸웠어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하고 그냥 자려고 해서 제가 짜증을 냈죠. 남편도 피곤하다며 언성을 높였고 우리는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웠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어제 준호랑 싸웠다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아세요? 준호가 말했지. 너 설거지 가지고 싸웠다며. 그런 걸로 싸우면 어떻게 해? 남편이 피곤하면 내가 해줘야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이런 걸 일일이 다 말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머니, 그건 저희 부부 사이 일인데요. 부부 사이? 우리 준호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우리 싸운 거 말했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가 물어보셔서. 왜? 그런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 우리 사이 일인데. 엄마는 나한테 뭐든지 물어보셔. 원래 그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찝찝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묘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친구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대학 동기였어요. 우리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짜 너무 자주 오셔. 매주 오시는데 부담스러워 죽겠어. 너무 간섭이 심해. 내 집 같지가 않아. 우리는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친구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어제 친구 왔었지. 네. 어머니가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 근데 내 얘기했다며?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준호한테 들었지. 내가 나 험담했다며? 험담이 아니라 그냥 친구랑 얘기한 건데요. 친구한테도 시어머니 욕하면 안 되지. 앞으로 조심해. 전화를 끊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편은 회사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여보, 어제 내가 친구랑 무슨 얘기했는지 어떻게 알아?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집에 왔을 때 내가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어. 친구한테 엄마 얘기하는 거. 내가 전화 통화? 아니야.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했는걸. 거짓말하지 마.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랬나? 그럼 내가 나한테 말한 거 같은데.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6개월째,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고요. 저는 집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거실부터 시작했습니다. 소파 및 책장 뒤, TV 주변을 살폈죠.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 화장대 구석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손전등을 비춰봤어요. 구멍 안쪽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화장대 뒷면을 봤어요. 그 뒤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 집에 카메라를 설치한 걸까요? 제 손이 떨렸어요. 저는 외쳤어요. 여보! 여보! 준호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뭐야? 왜 그래? 이게 뭐야? 저는 카메라를 들어 보였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럼 누가? 아마도 우리 엄마가.
그것은 침실에 설치된 카메라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요.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잠을 자고 서로의 몸을 만지는 공간에 카메라가 있었던 거예요. 왜 너네 엄마가 우리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지은아, 진정해 줄래? 진정? 어떻게 진정하라고? 우리 침실에 불법 카메라가 있었단 말이야. 준호가 말했어요. 예전에 너 만나기 전에 잠깐 같이 살던 여자가 있었어. 근데 그 여자가 성격이 이상했어. 스스로를 해하기도 하고 자고 있는 날 공격하려 한 적도 있었어. 그래서 엄마가 카메라를 설치했을 거야. 나를 지켜주려고. 지켜줘? 너는 이게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있을 때만 켜놨다고 해. 안 쓸 때는 꺼놨대. 하지만 저는 준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설치한 사람은 시모였거든요. 그 밤, 저는 집 전체를 뒤졌어요. 욕실의 환풍구 뒤쪽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도 카메라가 있었어요. 거실의 액자 뒤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카메라가 있었어요. 침대 옆 테이블의 선풍기 밑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파 밑에는 도청장치가 있었어요. 작은 검은색 상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총 4개의 카메라와 1개의 도청장치. 우리의 집은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제가 울었어요. 그것은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준호는 저를 안으려고 했지만 저는 밀어냈습니다. 손 떼! 나한테 당장 다 얘기해야 할 거야. 이게 뭐고 언제부터 이렇게 설치돼 있었는지. 준호는 침착해 보였어요. 마치 이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내가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엄마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이건 범죄야. 우리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불법이야. 알아. 근데 엄마는 엄마? 왜 자꾸 엄마 얘기만 해? 넌 이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준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 지금 당장.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했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카메라 설치한 거 맞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뭐가 문제야?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이건 불법이에요. 제가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불법? 내 아들 보호하는 게 불법이야? 너 같은 여자한테 우리 준호 맡길 수 없어서 그런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저 같은 여자요? 너 우리 준호 제대로 돌보지도 않잖아. 설거지도 안 하고 친구한테 시어머니 험담이나 하고. 내가 다 봤어. 다 들었어.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전 고소할 거예요. 고소. 해봐. 내가 이기는지. 시어머니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도 몰랐어. 거짓말. 어머니가 뭘 알고 있는지 물어볼 때마다 당신이 말했다고 했잖아. 나는 정말 몰랐어. 그냥 엄마가 곤란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랬어. 저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봤어요. 당신 정말 최악이야. 그 밤 저는 침실을 나갔어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 소파 밑에는 여전히 도청장치가 있었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큰 짐가방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이사 왔어. 이제 여기서 같이 살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준호 혼자 두면 불안해서 못 살겠어. 네가 카메라도 다 없앴잖아. 내가 같이 살면서 돌볼 거야. 안 돼요. 여긴 저희 집이에요. 시어머니는 저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너희 집, 이 집 계약금 누가 냈는데?
가구 누가 사줬는데? 다 내가 한 거야. 그래도 명의는 저희 앞으로 되어 있어요.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명예. 그게 뭐가 중요해? 준호야, 엄마 들어오면 안 돼.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어요. 엄마. 그건 준호야, 엄마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운지 알잖아.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엄마 좀 불쌍하게 생각해줘. 남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 돼요. 제가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들어오실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선을 지키는 거예요. 저희한테도 사생활이 있어요. 그딴 짓을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구세요? 그딴 짓 어디 시어머니한테 그런 단어를 쓰니? 사생활, 부부가 시어머니한테 무슨 사생활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논리는 상식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지은이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 좀 더 생각해 볼게.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지금 나보다 저 여자 편을 드는 거야? 그게 아니라 준호야, 너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알잖아. 내가 얼마나 내 옆에 있어줬는지. 그걸 다 잊은 거야? 남편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아니야. 나 엄마 사랑해. 잊은 거 아니야. 그럼 엄마 좀 들여보내줘. 응? 엄마가 외로워서 못 살겠어. 남편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물 흘리는 얼굴로 말했어요.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힘드신 것 같아. 잠깐만이라도.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우리 감시한 사람이에요. 나도 알아. 하지만 엄마가 엄마. 당신한테 엄마밖에 없어요? 나는 뭐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짐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준호야, 엄마 짐 좀 들어다 줘. 남편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그 밤, 저는 다시 한번 집을 나갔어요. 이번엔 부모님 집으로요. 딸, 뭐 했어? 왜 집을 나왔어? 저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감시카메라, 도청장치, 시어머니의 비정상적인 집착, 그리고 남편의 협력.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셨고, 어머니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범죄야. 딸, 이건 절대로 참아서는 안 돼. 엄마, 그런데 남편도 있고, 남편, 그 남자가 아내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걸 몰랐거나 알고도 방치했다는 뜻이잖아. 둘 다 문제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변호사와 상담해봐라. 이것은 명백한 범죄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권리도 있어. 근데 아빠, 남편을 고소할 수는 없잖아. 그 여자를 고소하면 돼. 그리고 증거를 수집해도. 모든 카메라와 도청장치, 그리고 준호의 진술 같은 것들 말이다. 그렇게 저는 전략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3일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저는 준호를 믿지 않았어요. 대신 나는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저는 모든 카메라와 도청장치를 철저히 문서화했어요. 사진을 찍고 위치를 기록하고 설명서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지옥이 시작됐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안방을 차지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방으로 쫓겨났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안을 장악했습니다. 지은아, 아침 차요. 저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간섭했습니다. 계란은 이렇게 부치는 게 아니야. 국은 너무 짜. 다시 해. 밥이 설익었어. 제대로 못해. 저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요리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어나면 시어머니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준호야, 잘 잤어. 어머니가 아침 차려놨어. 맛있게 먹어. 남편은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엄마, 맛있어요.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다 만든 것처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출근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혔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도 계속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뭐 먹을 거야? 마트 가는 길에 이거 사와. 빨래 돌려놨어.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제가 자주 전화를 받는 걸 이상하게 여겼어요. 지은 씨, 괜찮아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왔어. 빨리 저녁 준비해. 준호 곧 와. 저는 가방도 제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저녁을 준비해야 했어요. 저녁을 차리고 나면 시어머니는 맛을 보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짜. 이건 싱거워. 이건 뭐야?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데. 남편이 오면 시어머니는 또 다른 얼굴이 됐어요. 준호야, 오늘 힘들었지. 어머니가 내 좋아하는 반찬 만들었어. 엄마가 만드신 거예요? 응, 지은이랑 같이 만들었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항변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밤이 되면 더 끔찍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작은 방에 누워있으면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준호야, 자기 전에 나랑 얘기 좀 하자. 남편은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30분, 1시간, 때로는 2시간씩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저는 물었어요. 뭐, 그렇게 오래 얘기해? 엄마가 외롭대. 얘기 상대가 필요하신 거야. 나도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지은아,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적응하시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더 집착했습니다. 준호야, 넥타이 내가 매줄게. 준호야, 머리 좀 빗어줘. 준호야, 옷 이거 입어봐. 엄마가 골라준 거야. 남편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마치 꼭두각시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 이상해. 엄마가 날 아껴주시는 거야. 아끼는 거랑 집착은 다르잖아. 지은아, 너 엄마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객관적. 너 지금 질투하는 거지? 뭐, 질투? 응.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질투하는 거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질투가 아니라 걱정이야. 당신, 어머니가 너무 이상하다고. 엄마가 이상한 게 아니라 너가 이상한 거야. 적응 좀 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이 역겹고 지옥 같은 집안에서 항상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준호의 행동도 달라졌거든요. 시어머니 앞에서 준호는 마치 새로운 버전의 자신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눈빛이 바뀌었고 목소리의 톤이 달라졌고 심지어 하는 말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피곤했어? 엄마, 뭐 먹고 싶어? 엄마,
내가 도와줄 게 있어? 처음 며칠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챙기는 아들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침실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때론 3시간씩, 4시간씩 말이에요.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을 나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두 사람의 숨 쉬는 소리, 그리고 저는 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어요. 침대 위에는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본 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저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 엄마 옆에 누워. 엄마, 너무 늦었어요. 자야 해요. 조금만. 엄마랑 조금만 더 있어줘. 저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우리 준호.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준호. 엄마, 지은이보다 엄마가 더 좋지? 엄마랑 자는 게 더 좋지. 네. 엄마, 당연하죠. 시어머니는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너무 가깝게요. 너무 오래요. 저는 섬뜩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저건 정상적인 모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침실을 나갔고 거실의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문을 닫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수척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화장실에서 나와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에야 남편이 돌아왔어요. 어디 있었어? 엄마랑 얘기하고 있었어. 1시간 동안? 엄마가 잠이 안 온대.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똑같은 대답만 들을 테니까요.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이 더럽고 역겨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중년의 탐정이 저를 맞이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남편과 시어머니를 조사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요? 둘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증거가 필요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한 달치 비용을 지불했어요. 제 월급의 절반이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저를 다시 사무소로 불렀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탐정은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죠. 첫 번째 사진 남편과 시어머니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촛불이 켜진 낭만적인 분위기였어요. 두 번째 사진 남편과 시어머니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영화관 앞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남편과 시어머니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네 번째 사진 3시간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저는 사진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일주일 동안 3번 호텔에 갔습니다. 그리고 탐정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남편분의 과거 기록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저 여자는 남편의 생모가 아닙니다. 조사하다 알게 된 건데 남편분의 친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신 걸로 보입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재혼하게 되셨고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0년 전이죠. 그때부터 남편분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10년 전부터라니. 그럼 저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둘은 그런 관계였다는 거였어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실 겁니다. 탐정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무소를 나왔어요. 밖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였죠. 저는 시어머니 앞에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열어보세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탐정 고용했어요. 어머니랑 준호 오빠 뒷조사했죠. 너 인연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뭘 어쩌겠다는 거야?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 다 공개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어요. 공개? 내가 감히? 너 그러면 너도 끝장이야.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 이미 끝났으니까. 하지만 어머니랑 준호 오빠도 같이 끝낼 거예요. 이 미친년이!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넘어졌어요. 팔꿈치가 바닥에 부딪혀 아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저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아니, 당신 애인한테. 뭐? 무슨 소리야? 저는 사진들을 남편에게 던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보세요. 당신이 어머니랑 뭘 했는지. 남편은 사진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나는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엄마가 뭐요? 엄마가 강제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당신도 원한 거잖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한 거야. 뭐 어쩔 건데, 우리 서로 사랑해. 내가 이해 못하는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이건 범죄예요. 범죄, 우리 둘 다 성인이야. 합의된 거라고. 어머니는 아버지랑 재혼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준호 오빠는 의붓사들이에요. 이건 근친상간이나 다름없어요. 근친상간, 우리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대체 왜 이러세요? 왜 의붓사들이랑 이런 관계를 맺어요? 왜? 준호가 좋으니까. 준호 아빠는 늙고 재미없었어. 근데 준호는 젊고 예뻐. 엄마한테 잘해주고. 너보다 훨씬 나아. 저는 토할 것 같았어요. 그럼 저랑 결혼한 건 뭐예요? 왜 저랑 결혼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 결혼하라고 했어. 세상 눈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척해야 한다고. 뭐, 나도 처음엔 싫었어. 근데 엄마가 계속 설득했어. 결혼해도 우리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당신들의 위장용이었어요? 미안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셨죠? 카메라 설치한 것도, 계속 간섭한 것도 다 저를 쫓아내려고 한 거죠? 그래. 넌 방해물이었어.
우리 준호랑 나 사이를 방해하는 미쳤어요. 둘 다 미쳤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 정도면 이혼은 문제 없습니다.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위자료는 관심 없어요. 저는 복수하고 싶어요. 복수요? 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둘 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어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도 상처받으실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동시에 저는 SNS에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공개했어요. 사진은 얼굴을 가렸지만 상황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 남편은 시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장 결혼의 도구였습니다.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헐, 이게 실화예요? 미쳤네요. 둘 다 정신병원 가야 할 듯. 근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론 몰라도 도덕적으론 완전 아웃이죠. 댓글들을 보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며칠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제발 글 내려줘. 회사에서 난리 났어. 그래? 잘 됐네. 제발. 나 해고당할 것 같아. 그럼 해고당해. 당연한 거 아니야? 지은아,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보나마나 그저 더러운 변명일 게 분명했어요. 내 친엄마가 내가 5살 때 돌아가셨어. 그 이후로 나는 엄마를 느낀 적이 없었어. 아버지는 일이 많아서 나를 챙기지 못했고 나는 계속 혼자였어.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지금의 엄마를 만났어. 그때의 엄마는 나를 안아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날 사랑한다고 말해줬어. 그것이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이었어. 준호는 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역겹고 소름이 돋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때 나는 대학생이었어. 갑자기 혼자가 됐어. 엄마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 이후로 엄마가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 준호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저항했어. 진짜야. 하지만 그게 자꾸 반복되고 엄마가 나를 유혹하고 그렇게 되면서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 뭐라고? 우린 성적인 관계가 있었어. 아버지가 죽은 이후로 계속.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토가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정상이 아니라는 거 알아. 하지만 난 그것을 멈출 수가 없어. 엄마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어. 그게 다야. 살 수가 없다고? 이건 중독이야. 이건 학대야. 알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 준호는 절망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동정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내 신혼생활이 너무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너 같은 놈과 함께 할 수 없어. 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여자와의 관계도 끊어야 돼. 끊을 수가 없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이년아, 당장 글 내려. 안 그러면 너도 가만 안 둬. 저는 답장했습니다. 어떻게 안 두실 건데요? 궁금하네요. 해보세요. 더 이상 답장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친척들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의 삼촌, 고모, 사촌들에게 증거와 함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 씨,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네,
모두 사실이에요. 형님이 살아계셨으면 기절하셨겠어요. 그 여자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남편의 고모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아, 고모야, 너무 놀랐다. 준호가 그럴 줄은 몰랐어. 그리고 그 여자, 정말 끔찍하구나. 고모님, 저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니? 이혼 잘하고 위자료 많이 받아. 친척들의 지지를 받으며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차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부동산이었지만 나름 단골 손님이 있는 곳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부동산 앞에 가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전단지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관계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물론 얼굴 사진도 함께요. 이 부동산 사장님은 의부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전단지를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소문은 금방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동산은 일주일 만에 망했어요.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부동산 문을 닫았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제발 그만해. 나 이제 살 수가 없어. 그래요? 저도 어머니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이제 어머니도 그 기분 아시겠네요. 제발,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절대 안 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 짓 생각하면 용서 같은 건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법 감시 장비 설치 혐의로 체포되었고 검찰에 송치되었어요. 준호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했습니다. 그가 감시 장비 설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대신 그는 시어머니의 공범으로 조사받았고 결국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시모의 불법 감시와 비정상적 관계 적발, 신혼부부 침실에 몰래 설치된 감시 카메라, 30대 부부, 시모의 불법 감시로 혼인관계 파탄, 뉴스가 나가던 날 시어머니가 거주하던 빌라에 달걀이 던져졌다고 합니다. 이웃들은 그분을 피했고 부동산도 망했습니다. 준호는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6개월 후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위자료 1억 원을 피고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준호의 부정한 관계로 인한 혼인 관계의 파탄, 그리고 불법 감시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여 저는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는 불법 감시 장비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시어머니에게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돈이 제 시간을 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신혼생활을 돌려줄 수도 없었고요. 지금 저는 다시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침묵이나 고독이 아니라 자유로움이라는 걸 알아요. 제 직장은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이후로 동료들은 저를 더 존경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응원 편지를 보냈고 상사는 승진을 제의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곳은 감시 카메라도 없고 도청 장치도 없는 그저 깨끗한 공간입니다. 처음 몇 개월은 힘들었어요. 잠을 잘 못 자기도 했고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제 부모님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저를 도와줬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의 생활도 많이 안정됐고요. 준호는 정신과 치료를 계속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는 그것을 심각한 심리적 의존성이라고 진단했어요. 시어머니는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어요. 이웃은 그녀를 피하고 상점주들은 그녀를 거절합니다. 저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게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개인 공간을 인정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대입니다. 둘째, 당신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누군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경찰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상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요. 셋째, 결단을 내릴 때는 용감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사회적 낙인이 무서웠고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저를 구했어요. 넷째, 회복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두 달 만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갑니다. 매일 조금씩 당신은 치유됩니다. 다섯째, 새로운 사랑도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듯이 당신도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더 신중하게, 더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오늘 아침 저는 침대에서 깼습니다. 창문으로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고 저는 아무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도 없고 통제당하고 있다는 느낌도 없었어요. 그저 평온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나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의지대로, 제 속도대로, 그리고 제 선택에 따라요. 3년 전, 저는 준호와 함께 이 거리를 걸었어요. 행복할 줄 알고요. 그리고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고요. 하지만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당신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고, 당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이 함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도 아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실 거예요. 혹은 누군가의 통제 아래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제발 알아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당신은 피해자고 당신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저처럼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